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시오노 나나미, 오정환 옹김, 한길사 1997년 1월 일판 4쇄. 먼저 지은이 시오노 나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 이야기가 떠오르지요. 56세에 로마인 이야기 1권을 발표하며 계속 1년에 한 권씩 내겠다고 공언한 후 약속대로 70세가 되던 2007년 15권을 완결하여 명성을 얻은 일본의 여류 작가입니다. 고등학교 때 일리아드를 읽고 이탈리아에 심취해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그곳 의사와 결혼한 후 32살에 르네상스의 여인들로 등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이혼하고 이탈리아에 살면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위안부 등 그녀의 역사관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동양인임에도 서양에서 통하는 서양사를 담아내는 그녀의 작가적 역량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녀 작품이 널리 읽혀지는 이유는 정통 역사서처럼 사실의 기록 및 분석이란 형식을 취하면서도 역사소설이 갖는 대중적 재미까지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현장을 꼼꼼하게 직접 살피며 창의적 역사 해석에 소설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서양 문명의 모태인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를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 우선 제목이 꽤 정겹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과거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로마 전체의 역사를 이 정도로 그려낸 작가가 나의 친구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였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냉혹한 정치 철학을 확립한 마키아벨리를 왜 그녀가 친구라 부르는지, 또 우리 친구도 될 만한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줄거리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법률 고문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의 성종이 즉위해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유럽은 르네상스 시대였지요. 피렌체는 그 중심 도시 하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이곳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중류 정도의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학문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애서가로 20점이 넘는 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 전체에서 한 해 출간되는 책이 600여 점이었으니 평범한 법률 고문치고는 지적 호사를 누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린 마키아벨리에게 영향을 미쳤겠지요. 성인이 된 마키아벨리는 29살에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의 서기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합니다. 서기국은 내각 아래서 실무를 보는 기관으로 마키아벨리는 제1서기국 서기관 다음의 차석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과장이나 국장 정도 되는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직책이라 할 수 있지요. 이 29살의 피렌체 서기관은 모든 일을 다 끌어안는 일 욕심쟁이였습니다. 내각의 지시사항을 조사 보고하고 해외 대사들에게 보내는 훈령을 작성하는 것이 주였지만 대사를 수행하거나 비중이 작은 사안 또는 중요하더라도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 직접 대표가 되어 외국 지도자나 용병대장 등과 협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일종의 별동대 역할이지요. 그의 일이 정말 많긴 많았던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사무실 자리가 뜨뜻해질 겨를도 없을 만큼 혹사당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수행하여 신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치밀한 조사 분석과 정확한 판단력, 유려한 문장력의 평가를 받았지요. 그렇다고 그가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급과 보수는 은퇴까지 입사 때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인사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임 중 특별한 성과는 피렌체 정규군을 창설한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용병제도가 성행하였는데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가 난립한 상태로 국방을 외부 용병에 100% 의존하면서도 이를 효율적인 방책으로 여기며 당연시하였습니다. 도시국가의 주류였던 부르주아 시민들, 즉 상공업 종사자들은 싸움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고 그 시간에 자신들은 돈을 벌면 된다는 것이었지요. 똑같이 시민계급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 잡아가던 프랑스와 스페인이 통일국가로 대규모 정규군을 운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무튼 농민은 시민에 끼지 못했는데
같은 시기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며 농업을 숭상하고 상공업을 천시했던 조선의 상황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용병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것입니다. 용병대 입장에서는 군사 하나하나가 소중한 돈벌이 장비인 셈이지요. 그러다 보니 대치하고 있던 양측의 용병들이 서로 짜고 싸우는 척하며 돈만 챙기거나 성을 무너뜨리고도 시가전에서 병사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무단 철수하여 전황이 180도 뒤바뀌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가 외부 용병에 의존해서는 국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규군 창설을 건의하고 의회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렌체 인구 7만 명 중에서 5천 명의 농민군을 조직해 이를 책임지는 구인위원회 산하의 서기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그런 득의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과거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다 실각한 메디치 가문이 스페인과 로마 교황청을 끌어들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마키아벨리는 파면되고 1년간 피렌체 추방과 10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3.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무 죄도 없이 벌거숭이가 되어 내쫓긴 것이지요. 살림 형편도 좋지 않아 결국 그는 시내에 살지 못하고 성 밖의 산장으로 옮겨 은거해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군주론, 정량론, 전량론 등 역사에 남는 저술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마천이 말하는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사는 지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책이 아니라 현장이었기에 군주론을 새 권력자인 메디치가의 젊은 상속자에게 바치고 유력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등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메디치가의 젊은 공자는 군주론을 펴보지도 않았고 피렌체는 그에게 끝내 복직이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소망하던 관직 복귀는 물거품이 되고 자기 이름 뒤에 익살스럽게 덧붙인 대로 역사가 희극작가, 비극작가로 삶을 마감합니다. 끝으로 책을 읽고 난 감상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군주론에서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군주는 선한 품성을 구비하지 못할지라도 마치 이를 구비한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군주론을 가리켜 비로소 정치를 윤리와 분리시켜 과학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의 초점은 군주론의 내용이 아닙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왜 그런 책을 썼는지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삶, 아마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자술서를 쓰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로, 저는 젊은 날 피렌체 정부에 들어가 평생 직장으로 알고 14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우직하게 일했습니다. 둘째로, 그때는 유럽의 주도권이 교황이나 도시국가에서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덩치 큰 국민국가로 넘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가 난립한 난세였고 조국 피렌체의 정부나 시민들은 과거의 번영에 취해 이런 시대 변화를 외면하고 다가오는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셋째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죄라고 어느 날 갑자기 파면에 추방령과 10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부과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역모 혐의로 투옥되어 고문까지 받았으니 정말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끝으로 저를 돌이켜보면 다행스럽게 신은 저에게 지도자의 3대 덕목의 하나인 비루트, 라틴어로 자질 역량을 뜻합니다. 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객관적인 눈과 날카로운 분석력에 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전달할 수 있는 문장력이지요. 제가 관료로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덕목인 포르투나, 운이나 행운을 말합니다. 네체시타, 시대의 요구에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는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천성이 주관적 낙천주의자로 정작 저 자신이 일에는 무심하고 둔감하며 필요한 재산을 모으는
재주도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직해 가족과 함께 고향의 변두리 산장에 은거한 40 초반의 사내, 그의 가슴이 어떠하였을까요? 결국 조국에 대한 염려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어우러져 군주론을 집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마천이 사기에서 명저가 나오게 되는 배경으로 말한 마음속에 울분이 맺혀 있는데 그것을 발산시킬 수 없기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한다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군주론이 아직 미련이 있던 현장 복귀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한몫했겠지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먼저 드는 생각은 묘한 역설의 미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악으로 치부되는 마키아벨리즘의 창시자로 때로 비판도 받고 있지만 실제 삶은 전혀 마키아벨리스트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관료 생활 모습이 마키아벨리스트와는 관계가 멀었고 퇴출된 후에도 실권자인 메디치 가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또 자신이 왜 파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히 재능이 있으면 다시 채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직을 부탁하는 데서는 마키아벨리스트는커녕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군주론은 마키아벨리가 최소한 행운이라고 부르기 힘든 자신의 삶을 역설의 미학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역설의 미학이 나온 작품인 것입니다. 지은이도 흑백처럼 대비되는 이런 역설이 애틋하게 가슴에 와닿았던 모양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머물던 산장의 마당에서 피렌체 성당의 둥근 지붕이 아스라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예리한 칼날로 찔리는 것 같은 육체적 아픔을 느껴 이 책을 쓰게 되었다니 말입니다. 책을 끝내며 지은이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다 읽고 나신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사나이는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성큼 답할 수 없다면 다음 글들을 더 들어보시지요. 첫 번째는 그의 용모에 관한 객관적 묘사입니다. 중키의 여인데다가 머리도 작고 얼굴 생김새부터 빈상이었다. 검은 두 눈은 싱싱하게 빛났지만 진득하지 못한 거동은 공치사로도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좌담에서는 언제나 스타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의 연설은 서툴렀다. 이번에는 그가 40세 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와 만났던 이 얘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노파가 괜찮으시면 잠깐 들렸다 가시지 않겠냐는 거야. 고운 셔츠를 보여줄 테니 마음에 들면 사라면서 말일세. 그런데 여기서 더 내용을 진행하면 유치하기에 끝부분만 옮기도록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나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 같네. 마지막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쓴 자신의 일상 모습입니다. 밤이 되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선술집에서 나와 예절을 갖춘 관복으로 몸을 정제한 다음 서재로 들어가네. 그곳에서 나는 옛 사람들이 친절한 영접을 받고 나만을 위한 나의 삶을 점지받은 음식물을 먹는다네. 부끄럼 없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묻곤 하지. 그들도 인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답해 준다네. 그동안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네. 모든 고뇌를 잊고 가난도 두렵지 않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않게 되지. 어떻습니까? 군주론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어떨지 대략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만렙 책 읽기는 마키아벨리 멋진 삼행시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때로 내가 웃으며 노래하더라도 그것밖에 쓰디쓴 눈물을 토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